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원장님 잘 계셨습니까? 네, 예, 김 원장님은 그래도 이렇게 요즘같이 이 성질나고 혼란한 세상에 마음 공부를 이제 남한테 이렇게 또 설파하시는 분이니까 네. 속이 상할 일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 공부하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는 10대부터 시작된 문제가 70대, 80대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신기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전부 마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다만 제가 공부한 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환자분과 저는 같이 동행해 가는 거지 제가 환자를 일방적으로 뭐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인생의 동반자, 동행으로서 잠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일정이 계속 그러니까 이 면담이 잡힌 환자들이 네. 많으셔가지고 네. 멀리서 좀 가고 싶습니다 해도 참 가까운데 가십시오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우리 황 소장님 방송에 나오면서 저한테 이제 저희 병원으로 전화를 하셔서 멀리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과 치료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상 먼 것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훌륭하신 정신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저처럼 방송에 출연하는 거를 안 하시고 계실 뿐이지.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 근처에 정신과를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제 제가 굳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추천해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그 지역에 제가 믿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분은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아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소개라는 거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소개를 못 시켜 드립니다. 먼데 이렇게 가시다 보면 막 길 막히고 얘가 의정부까지 가다가 막 이렇게 흥분하셔가지고 네. 정신적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참 편하게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을 좀 찾으시고 근데 참 이렇게 오시는 고객까지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시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그 변호사가 구속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오늘도 보면 최유정 변호사라고 네. 이 네이처 리퍼블릭 그 네. 화장품 해서 남대문에서 옷 팔다가 그렇죠. 네. 화장품 해가지고 떼돈 벌었다는 네. 정은호. 네. 이제 이 양반은 이 변호사를 맡았던 네. 최유정 여자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이었다. 그렇죠. 한때 또 뭐 둘 사이에 별 이상한 이야기도 막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원정 도박한 사건에 그걸 맡아가지고 수임료를 50억을 받았다. 저기 원장님은 50억 하려면 참 힘드시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싶은데 어제도 또 그제는 또 강용석 변호사가 또 이렇게 법정 구속되고 이 변호사는 남을
법적으로 빼주는 사람인데 네. 자기가 이렇게 구속되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과 의사가 조현증이 온 거하고 비슷한 이런 현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 좀 이런 변호사들을 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뻔히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람 그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 수임료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이 쥐머리 못 깎는다 이랬죠.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 이발소 갔다가 네. 갑자기 궁금해서요. 네, 저 사람은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을까? 네. 그래서 또 궁금하니까 이발을 하는 내내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발 다 하고 네, 이제 저기 제가 물어봤죠. 네, 네. 선생님은 머리를 어떻게 깎으십니까? 네. 이러니까 근처에 있는 이발사하고 아, 맡겨. 서로 이렇게 머리를 네. 주기적으로 그 이발하시는 분은 머리가 항상 깨끗하고 짧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발소 가서 뭐 지머리가 덥수룩하면 누가 그 이발소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대로 네. 깎아준다. 그래서 자기 머리 깎는 게 아니더만요. 스님들은 어느 정도 되면 본인이 다 깎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도칼 가지고 네, 네. 비눗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깎으시더만요. 네. 그래서 이 스님은 자기 머리를 깎고 네. 이발사는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즘 흉악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유독 또 강서구에서 또 두 건이 연달아 터졌어요. 네. 하나는 PC방에서 아주 잔혹하게 네. 이제 PC방에 알바하는 네. 청년을 네. 29살짜리 먹은 이 친구가 찔렀고 네. 이제 동생도 그 옆에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 강서구 등촌동인가 거기서 이제 주차장에서 네. 4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을 네. 계속 쫓아다니다가 네. 그때 폭행 때문에 이혼했대요. 근데 이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잔인하게 이렇게 주차장에서 죽이고 이제 나중에 잡혔는데 두 사건 다 보면 전문 킬러가 아닌데 매우 상대를 잔혹하게 난자를 한 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주차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딸이 네. 우리 아버지는 전 사람도 아니니까 사형을 시켜달라고 청와대 청원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PC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이 피의자 네. 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지금 청와대에 저 사람을 사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해 달라 해서 106만 명이 네. 청원을 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그 잔혹한 사건이 이제 빈발하는데 네. 그 심신미약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 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 사건 보고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심신미약과 정신질환 사이의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순전히 법률적 용어이고요. 정신과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정신질환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울증, 지금 현재 그 두 사건 다 우울증이랑 관련해서 심신미약 판정이 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울증은 보통 심신미약이 판정이 내려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아마 안 내려질 거로 생각을 하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라든지 조울증 같은 경우는 심신미약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행 상황 사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신감정을 보통 하게 되면 보통 최소 기간이 한 달 정도 정신감정을 하게 되는데 입원시켜서 그 사람의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또 심리검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성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의 스릴러 영화 같은 걸 보면
정신 그 병자나 이런 부분을 가장해가지고 네. 이렇게 수사기관을 속이는 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그런 게 있죠. 가능합니까? 군 면제, 우리나라에서 군 면제를 조현병으로 받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조현병 증세를 흉내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신 감정 상황에 들어가면, 그런 거는 이제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밝혀지게 되는데, 보통 그 군 징집 판정을 할 때는 그렇게 감정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정신병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대부분 병력 브로커를 사이에 끼고 네. 그거 제일 자기 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군대를 빠질 수 있는 미친 놈이 되고 군대 안 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과 증세를 흉내내서 그랬던 경우도 있지만 누가 자기 병력을 그렇게 새로 만들어서까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인성검사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런 거는 안 하는 하지 게 좋겠네요. 마시고.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친구 있잖아요. 이 PC방 살인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원장님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을 32곳을 그 찔렀다라는 얼굴과 목을 예. 그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이 예.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는 확실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신미약이 아니라 어떤 굉장히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그 열등감을 억누르고 있다가 그 PC방 종업원마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 폭발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천원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보면 그 열등감이 그 키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날 안 터졌다 하더라도 네. 언제든지 그런 열등감이 어디서든 네.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거 다른 있지 상황에서도 않겠어요? 또 터질 수도 있죠. 근데 다른 그런, 사람이. 그런 친구가 네. 왜 그러면 PC방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앞에 터졌느냐? 네. 이래 보면 자기보다 월등히 조건이 나은 사람 앞에서는 그런 것이 억눌려지고 네. 자기가 봤을 때 저 뭐 PC방에 알바하면 우리가 봤을 때 네. 좀 이렇게 이 그레이드가 좀 낮다. 네. 이렇게 보니까 만만해서 터진 걸까요? 그거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만해서 터진 것 플러스 그 PC방 종업원이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193이었다면서요? 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작용을 했을 거로 보여요. 근데 상대방이 신체 조건이 좋다라는 거를 가지고 나를 겁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굉장히 약해 보이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열등감을 자극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칼을 찌르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거든요.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으면 하필 키가 커가지고 그랬고요. 힘도 좋아 보이고 키가 크고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본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칼을 들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콤플렉스 네. 이런 부분하고 정신병 부분하고를 그 구분해서 네. 뭐 콤플렉스가 있다고 남을 죽였는데 네.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열등감도 그러고요. 네. 예, 그러면 정신병이라 하는 것은 정신의 작동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현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을 때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컴플렉스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거든요. 컴플렉스란 개념이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처음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도 같이 이제 그게 그 동의를 하게 돼서 프로이트도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웨디푸스 컴플렉스. 그 컴플렉스의 특징은 그 사람에게 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어떤 트라우마, 감정적 트라우마가 그때의 감정과 그 이벤트가 결합된 상태를 그 컴플렉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의식에서 존재하는 그냥 그 원형,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이 아키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원형이 자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도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감정과 자율의지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넓게 이야기를 하면 에고도 실제로는 에고, 자아라고 부르는 에고도 컴플렉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그 작동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떤 컴플렉스가 강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컴플렉스가 그러면 자아 컴플렉스도 있고 어떤 다른 억압된 이벤트에 의한 컴플렉스가 있다면 그게 이제 이중인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칼 융은 개념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좀 엇나갔지만, 그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들이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폭력적인 상황이 유발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면, 가능하면, 그런 자리에는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째. 그리고 그 상대방의 컴플렉스를 자극할 수 있는, 언어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컴플렉스를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거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예민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는 그게 컴플렉스의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맨날 같이 생활을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그 상대방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컴플렉스. 그러니까 억제되지 않고 확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처럼 전혀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참 그 살해당한 피해자는 피해자 죽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연쇄 살인범들 중에 네. 굳이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이는데 쾌감을 느끼는 단순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 몇 년 전에 보면 강호순이라고 여성을 갖다가 아주 다수를 7, 8명도 넘었을 거예요. 이렇게 죽였는데 그래서 노래방에서 여성을 불러서 그 친구는 뭐 아주 기생오래비처럼 잘 생겼어요. 여자들이 다 혹해. 그래가 둘이 이제 관계를 나눴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를 나누고 자기 태워가면서 목적을 잃었는데도 죽여요. 그러면 죽이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코패스들이 그렇게 이제 연쇄 살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이 그 살인까지 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먼저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접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런 식의 발전을 해가는 거네. 그렇죠. 발전해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시리얼 킬러, 연쇄 살인범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섹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섹스를
준비하는 과정까지의 흥분, 그 다음에 섹스 과정에서의 흥분이 계속 고조되다가 섹스 뒤에 굉장히 허탈감이 느껴지면서 안도감과 허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그런 흥분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연쇄살인범들의 그 살인 욕동 상황의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은 잡힐 때까지 죽여요, 사람을. 그리고 제가 한 20년 전인가 보면 택시 기사가 네. 자기네 차에 탄 여성에게 박하스를 주는데 네. 미리 약을 타놓고 네. 그 앞에서 따는 척해서 줘서 여자가 먹고 나면 실신을 하면 네. 이제 여자를 이제 죽이면서 네. 그걸 계속 촬영을 해놓는 네. 그런 네. 일도 네. 있었거든요. 예, 그게 연쇄살인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꼭 기념품을 만들어요. 그 여자, 자기 죽인 상대방의, 뭐, 목걸이를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 콜렉터네.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다시 회상하면서 다시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또 삭막해지면서 네. 요즘 보면 저런 친구도 PC방 살인범 저 친구도 보면 네. 이제 이 뭐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좀 고립된 히키코모리 생활이 좀 오래된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중과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이제 놓쳐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PC방 같은 데 가서 있다가 자신의 이제 컴플렉스가 폭발해서 이제 살인을 했는데 이제 저런 부분에 이 시한폭탄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엊그제는 보니까 71세 노인이 72세 할머니를 네. 성폭행하고 또 살인을 했. 그래서 참 71세 돼서 그럴 수 있는 정열이 참 대단하다. 이거 71세면 몸도 이렇게 좀 그 다니기도 불편할 건데 그러네요. 살인까지 의혹을 내서 그렇게.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불행한 일을 안 부딪히는 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낯선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튼 그 PC방 사건은 피하기가 참 어려운 그 더더구나 직업이 거기에 그 그거는 아르바이트를 할 피할 없어서, 수가 없었으니까. 네, 돈을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 피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당한 경우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외모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일본 사람들이 하는 자세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항상 자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항상 타인과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최대한 그 사회적 관계에서는 마찰을 최대한 없는 쪽으로 하는 게 유일한 방어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특징은 보면 내면으로 또 골마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 가장 그 히트를 치는 이 너와르 스릴러가 네. 이 노르딕 너와르라 해가 네. 이 스웨덴, 네. 노르웨이, 네.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의 너와르나 스릴러, 네. 호러 이런 게 거의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아 그래요? 노르딕 네. 스릴러라고. 그래서 미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나라 게 굉장히 많아요. 넷플릭스 같은 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스칸디나비아 뭐 삼국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복지가 이루어지고 뭐 자연도 좋고 사람들이 그냥 범죄도 없는 것 같고 안정된 사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나라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막 이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이상 심리 속에서 이렇게 막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 성적이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보면 겉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데 일본의 그 무슨 이런 이 뭡니까 공포물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뭐 한국 공포물은 갖다 붙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잔혹하고 가끔씩 일본 사람들 보면 막 집에 토막 시체를 보관해 놓는다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내면으로 삭히는 사회가 네. 골병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우리 인간은 선도 가지고 있지만 악도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그 두 가지의 양성이 있으면 음성이 있고, 양극이 있으면 음극이 있는 것처럼, 선한 게 있으면 악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반대를 이루는, 반대 힘을 가진 두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취하고 하나를 버려버리게 되면, 하나를 버리고 자기 것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병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과정도 이겁니다. 이 아리안 민족은 선하고 위대한 민족이고, 그런 아리안 민족을 해치려고 하는 게 유대 민족이다 해서 이렇게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일본의 소설이라든지 아까 노르딕 스릴러 그런 게 그건 예술 작품이잖아요. 영화나 소설은 거기에서 그런 악한 모습 이런 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거기에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시켜주는 거죠. 해소를 시켜줘서 균형을 맞추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의를 잘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뒤에서 이렇게 그거를 해소할 그런 건지는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게 이게 저 악플의 또 긍정적인 효과네요. 온 악플들을 달아버리고 막 네. 이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다 하고 막 이렇게 툭 부딪혀도 서로 인상 쓰고 싸우고 삿대질하고 이래 버리니까 뒤로 이제 사이코가 될 가능성이 사이코가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 작품의 그런 부분들이 덜하다. 우리는 순하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별로 노아르도 없고 스릴러도 없고 호러도 없잖아요. 그렇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좌파들의 이중성 또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파들의 특징적인 모습처럼 이중성, 위선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내는 거는 자기가 드러내는 거는 전부 자기는 선한 것만 주장하고 자기의 실제로 악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정의를 추구하니까 자기한테 불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의로 억눌러져 있는 모습이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 그림자가 순간순간 나타나서 나중에 청문회 하다 보면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히틀러가 보면 왕립 미술학교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지금 봐도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렸더라고요. 풍경화. 풍경화도 있고 인물화도 잘 그리고 잘 그리는데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 학교를 중퇴하고. 그래갖고는 히틀러가 이제 군대에 1차 대전 때 가버렸지 않습니까? 하사관으로. 근데 거기서 또 잘해가지고 이 하사관인데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궁화 대훈장 같은 걸 받은 거죠. 그래서 전쟁 영웅이었는데 제대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쌓인 컴플렉스가 권력을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그때는 독일의 컴플렉스가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휘되면서 이 뛰어난 연설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히틀러가 먹혀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독일인 대다수 가지고 있던 그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그 좌절감 그거를 히틀러도 같이 느끼고 같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동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이 청와대가 자, 빠질 수 없는 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가야죠. 이 지금 뭐
이 유럽 돌고 와가 네.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미국은 이제 북한이 원칙대로 비핵화를 실천해서 핵리스트를 안 내면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우리 편 들어줄 줄 알았던 유럽도 네. 전부 등을 돌리고 네. 교황은 간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안 간다 소리처럼 들리고 네. 이제 이래 되면서 밑에서 걱정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난 뒤에 다 안심해서 잘 된다.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종전선언도 대통령끼리 할 필요가 없이 내년에 만나더라도 미북 회담은 연말에 네. 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선에서 아니 더 낮은 급에서도 사인하면 된다. 실무급에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둘러대고 네. 또 미북 회담이 뭐 중간 선거 전에 된다고 청와대 발로 뻥치다가 뭐 그게 꼭 안 돼도 뭐 중요한 네. 폼페이오와 또 김여정이가 만나든지 해서 그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거다고 또 우기고 있어요. 빠득빠득.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올 리도 없고 김정은이도 이제 눈치 끌겠죠. 미국이 네. 중간선거 전에 네, 그렇죠. 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고 중간선거가 끝나면 입장이 강력하게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런데 한국은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고 지금 또 빠득빠득 우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근거 없는 낙관주의 청와대에 네. 저는 요즘 어떨 때 보면 저 사람들이 좀 미쳤을까.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지금 저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저거 스스로가 안보를 저렇게 침묵적으로 허무는데 네. 나중에 걱정이 전혀 안 돼서 낙관한다. 대통령이 저렇게 낙관하는데 뭐 다 잘 돼가고 있다고 자기 체면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는 또 만약 SNS에 청와대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막 글을 올려요. 네.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철저히, 내가 선의를 가지고, 김정은을 대하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 이 신념을 가지고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도 선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 이러한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믿음으로 보이는데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망상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단계적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다. 지금 현재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계속 겉으로 크게 주장하면서 남북 연방제가 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모색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는데, 저는 두 번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ABC 국제 정치의 ABC도 모르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가 간의 선으로 무슨 일이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의가 통할 수 있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선의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에 중국 고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송양지인이라고 송나라 왕이 춘추전국 시대 때 송나라 왕이 상대방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강을 건너오고 있는 동안에 적을 공격한 게 아니라 신사적으로 군자답게 나는 강을 다 건넌 다음에 상대방이 전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공격을 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수많은 사람이 졌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이런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국가 간의 선의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아직도 김정은과 단독 회담에서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이런
그 국가를 통째로 지금 위기에 빠뜨리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만을 믿은 것이냐, 네. 아니면 낙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수십 년간 감추어졌던 네. 공산주의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저는 의문이라 봐요. 그런데 너무 저렇게 낙관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왜냐면 정치가 저렇게 낙관적이면 대통령이나 그런 주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못하거든요. 네. 네. 정치는 사실은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네. 끝까지 살아남지. 네. 낙관적인 사람이 정치에 가면 네. 아주 해맑은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대부분 다 사라져요. 정치에서는 네. 뒤통수 맞고 네.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그냥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저렇게 해맑은가 별로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의문이다. 세월이 네. 좀 지나야 이제 밝혀질 건데 반드시 이 정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대상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밝혀질 겁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뀌면 이 부분은 왜 이런 시도를 했고 왜 이렇게 다른 문제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대북 문제, 대북 비핵화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주는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간에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가역적 대북 교류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력의 실체가 뭔가 네. 우리가 2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